상속재산을 깎는 좋은 방법이지만 아무거나 인정해주지는 않는다. 부모님의 채무 상태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맞아요. 알아야 돼요. 진짜 장례식에 찾아온다니까 막 엄마가 나한테 돈 빌려갔잖아. 네가 갚아야 돼. 이러고 온다니까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절세 해법을 찾아드리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상속 이야기 하고 있어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들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 본래의 상속재산, 그리고 추정해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추정상속재산, 그리고 간주상속재산, 보험금 같은 거 있죠? 퇴직금 같은 거. 상속재산인가 싶은데 상속재산인 것들. 중요한 건 이런 상속재산에 더하기 10년 이내 우리 상속인들에게, 그리고 5년 이내 상속인 외자들에게, 여기에는 손자녀가 포함이 됩니다. 상속인 외자녀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모두 다 포함한 것을 우리가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상속재산에서 여러분 차감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건 우리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는 거니까 상속세를 줄이는 애들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오늘은 요거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상속세 비과세 항목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엄청 재산이 많은 어떤 회장님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림 콜렉션을 본인의 공익재단에 기부함으로써 상속재산에서 비과세 받았다, 과세가액 불산입됐다,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인정받은 공익법인에다가 기부한 재산에 대해서는요 비과세됩니다. 공익법인이라고 인정받은 곳이어야 돼요. 이런 곳에다가 기부한 재산은요 그 공익법인 내에서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상증법상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거죠. 그거 그냥 갖다 주고 네가 만든 공익재산에서 네 맘대로 써라 이래버리면은 싹 다 그냥 상속재산을 거기다가 다 몰아 넣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도 나름대로 엄격한 규정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잘 지킨다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에서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또 뭐가 비과세가 되냐면, 조상의 묘지를 모시고 있는 선산 이런 거 있습니다. 선산, 묘토 이런 거 있어요. 묘지, 땅 이런 거. 그런 거 제사를 주관하는 분이 그런 선산이나 묘토를 상속받으면 그런 것도 비과세가 돼요. 금양임야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금양임야, 묘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제사를 주재하는 그 사람이 상속을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것들은 전부 다 비과세로서 제외가 된다. 이런 거 이제 특별한 경우인 거죠. 우리가 많이 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과금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공과금, 말하자면 세금이죠, 세금. 우리가 상속 개시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도 같이 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뭐가 나와요? 종합소득세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소득세 전부 다 채무로 차감하는 거예요. 왜냐면 상속인들의 세금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에서 당연히 차감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소득세도 차감이 될 거고, 또 우리 아버지가 이제 부동산이 있으셨다 그러면 대표적인 세금 두 가지 있어요. 부동산하고 관련된 대표적인 세금 뭐가 있어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있거든요. 과세 기준일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이거 언제냐면 6월 1일이에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가 바뀌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6월 1일 이전에 돌아가셨다. 그럼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상속인이 내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6월 1일 이후에 돌아가셨다. 그럼 재산세, 종부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차감하는 공과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후에 돌아가셨을 때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아버지가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공과금으로 차감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귀책 사유가 있는 공과금들이 있어요. 과태료 이런 거 있죠. 세금 신고를 좀 늦게 해갖고 내야 되는 가산세, 이런 것들은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장례 비용이 있습니다. 차감해주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데요. 장례 비용은요, 미니멈 500만 원부터 영수증으로 다 입증이 돼야 돼요. 500만 원은 무조건 빼주는 거고, 최대 1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례비를 막 2천만 원을 썼다. 그래도 1000만 원이 한도다 이거예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니까 상속 세율이 최고 세율이 50%잖아요.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250만 원에서 500만 원 깎아주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대 50% 세율일 때 그렇다는 얘기고, 장례 비용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보통 장례를 뭐 3일장 이렇게 치르잖아요.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 직
직접 소요된 비용이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장례식장 비용, 뭐 음식 비용, 뭐 화장 비용, 또 막 장례용품 이런 것들 전부 다 장례비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영수증들을 잘 모아서 우리가 여기서 차감을 시켜야 되겠죠. 상속재산을 신고할 때. 근데 이때 추가로 500만 원을 더 해주는 게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납골당에 우리가 모실 때 있죠. 납골당에 모실 때 장례 비용을 추가 공제를 더 해줍니다. 봉안시설이라던가 자연장지를 이용해서 납골당에 모실 때 그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 500만 원까지 더 장례 비용으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장례 비용 차감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장례일까지 소요된 거거든요.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소용되는 거라서 장례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뭔가 이제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절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돈을 지출한다던가 49제 제사를 지낸다거나 뭐 이런 걸 하시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건 안 돼요. 딱 요때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르기 위한 비용들만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연장지나 납골당 그리고 봉안시설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이제 땅이 작으니까 웬만하면 땅에 묻지 말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봉안시설로 해가지고 좀 우리가 납골당 같은 데다가 모시자, 요런 차원으로 추가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공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공짜 무료 특강 유명한 분이 오셔가지고 공짜 특강을 해준다 그래서 강연을 들으러 갔어요. 우리 동네에 온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한 1시간 정도를 상조회사 마케팅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오셔서 강의하기 전에 1시간 정도로 마케팅 설명을 해. 제가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또 귀가 얇아가지고 그런 걸 들으면 진짜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런 걸 또 제가 또 가입을 잘해요. 가입을 하고 이제 뒤에 특강 듣고 그러고 왔는데 집에 와서 아이고 내가 지금 이거를 가입을 잘했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다 가입이 돼 있대 또. 이걸 왜 했나? 이거 해지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조회사에 불입한 금액은요,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본인의 장례를 위해서 상조회사에 막 불입을 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 약간 적금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조회사에 불입된 금액은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우리 그 안심상속 서비스 조회를 하잖아요. 안심상속 서비스 조회 보면은 2024년 12월부터는 상조회사들의 불입한 금액까지도 같이 뜹니다. 그 왜 뜰까요?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떠요. 근데 그걸 이제 부모님이 가입해 놓으셨던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장례 서비스를 하면서 비용으로 지출을 했다. 그럼 또 그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장례 비용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조회사 불입금도 장례 비용으로 지출이 가능하다. 근데 똔똔이에요. 재산에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니까. 근데 장례 치르고 뭐 환급금 같은 게 좀 남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재산에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번째 항목은 뭐가 있냐면 채무가 있어요. 아버지가 지고 있는 채무는요, 금융기관 채무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아버지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었다. 그럼 당연히 담보대출은 채무로 차감해줘야죠. 너무 명백하잖아요. 신용카드 회사에 진 채무도 있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셨다면 다음 달에 카드비가 나오잖아요. 당연히 아버지가 쓴 거니까 그거 당연히 채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병원비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버지께서 병원에 오래 누워 계셨다 그러면 자녀들이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부모님이니까 내가 이제 부양한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요 자녀들이 낸 병원비 같은 거는요 여기서 채무로 안 빠져요. 자녀한테 돈 빌려서 아빠가 병원비 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신용카드 혹은 부모님 재산에서 차감을 해서 지출을 하셔야지만 상속 재산에서 빠지고 채무로 공제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 공제로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명백하게 이런 병원비 같은 것도 부모님의 재산으로 지출이 되었어야지 채무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인 간의 채무예요. 사인 간의 채무가 뭐냐? 제 친구가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갑자기 장례식장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1억 원을 빌려간 적이 있다. 돌아가셔갖고 내가 받을 길이 없으니 너희가 이제 나에게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그분하고 약속을 했을 수는 있어도 자녀들이 알 수가 없죠. 차용증이라던가 뭐 공식적인 서류 같은 걸 남겨놓으셨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의 주장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걸 막 갚아줘야 된다던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도 명백하게 입증된 사인 간의 채무가 아니고서는 상속재산에서 빼주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채무 같은 거 꾸며와가지고 얼마든지 상속재산에서 차감시켜 줄 텐데, 그러면은 상속세를 과세하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인 간의 채무가 진정성이 있는지 진짜인지는 여러 가지 서류를 근거해서 마련해 놓으셔야 됩니다.
유사하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령의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는데 금융재산은 없고 집을 하나 갖고 계시고 어머니께서 혼자 생활을 하시는데 생활비는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팔고 생활비를 마련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집에 거주를 계속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집을 담보로, 그 집이 이제 자녀들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만큼의 대출, 자녀만큼의 대출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자녀는 그 대출을 어머니의 생활 자금으로 빌려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뭐 한 300만 원씩 이렇게 그냥 생활비로 쓰세요 하고 주는 거는 부양비입니다. 부양비는요, 어머니가 돈 빌려 쓰는 게 아니에요. 통상적인 지원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상속채무로 공제되지 않아요. 어머니 생활비로 쓰시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1억을 빌려드릴게요. 차용증을 써서 어머니에게 1억 원을 빌려드렸어요. 이런 건 어떻게 돼요? 공식적으로 남겨놓으면 채무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를 들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이거를 채무로 공제받는 겁니다. 자녀들한테 갚아야 될 돈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식적인 서류를 반드시 잘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는 어머니의 집에다가 담보 설정까지도 해놓는 게 가장 명확하죠. 이건 나는 진짜 엄마한테 받을 거야. 엄마한테 빌려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생활비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하시기에는 조금 인정받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은행에다가 이자 납부를 실제로 누가 했는지를 근거를 남겨놓는 것도 중요해요. 어머니한테 생활비조로 이 1억 원을 빌려드렸고, 그러면 그 1억 원에 대해서 은행에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녀가 내지 마시고 어머니한테 빌려드린 돈에서 어머니가 직접 이자를 내게 하시면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어머니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차용으로 해서 대출을 받은 것 뿐이구나 하고 채무로 인정받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채무는 어디까지 공제가 돼요? 이거는 실제 채무면은 한도는 없어요. 예를 들면 받을 게 1억인데 채무가 1억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상속재산이 빵인 거죠. 상속재산보다 이제 금융기관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것 같다. 그러면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채무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에 딸린 담보대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담보대출로 인해서 차감이 되니까 상속세는 절감이 되는 게 있죠. 근데 당연히 근데 그 채무도 자식들이 갚아야 되는 거니까 자식들이 이제 그 채무를 갚아 나가야 되는 거고. 근데 아까처럼 이제 뭐 생활비 같은 거를 어머니하고 차용증을 써가지고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빌려드렸다. 어차피 어머니 재산을 자녀들이 받아야 되는 건데 그 받아야 되는 것에서 미리 돈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채무로 깎으면 굉장히 도움은 될 수 있죠. 채무는 상속재산을 깎는 좋은 방법이지만 아무거나 인정해주지는 않는다. 부모님의 채무 상태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맞아요. 알아야 돼요. 진짜 장례식에 찾아온다니까 막 엄마가 나한테 돈 빌려갔잖아. 네가 갚아야 돼. 이러고 온다니까 진짜. 자, 이렇게 이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뭐 장례 비용 이런 것들이 막 엄청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가 상속재산을 공제할 수 있는 항목들도 있다. 그리고 채무를 여러분 인정받으실 때 주의사항들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정보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